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2년 만에 명절 기간 실내 취식이 가능해진 고속도로 휴게소도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희생자 6명의 발인식이 눈물 속에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관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희생자 중 가장 어린 15살 김몽곤의 친구들은 직접 관을 운구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공격하면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지만 이번에 기각됐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에서 공개한 차례상 표준안입니다. 차례 음식 준비로 인해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음식 가짓수를 최대 9가지로 제시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후 차례상을 최대한 간소하게 차리자는 분위기는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구직 사이트의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추석 음식을 간소화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겠다는 답은 29%에 불과했죠. 이렇게 명절 분위기는 많이 변했지만 연휴 고속도로 정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서울요금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 정체가 심했다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에는 귀성 차량이 몰렸는데요. 온종일 이어졌던 정체는 저녁이 되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 실시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오늘 낮과 달리 양방향 차량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선 금당교 부근입니다. 정체가 조금씩 풀리곤 있지만 창원 방향으로 차량들이 아직까지 서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반,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첫 명절인데다가 연휴 기간도 짧아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하루 평균 542만 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 혼잡은 추석 당일인 내일과 모레 가장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휴게소 내에서 식사도 가능한 거죠? 휴게소에 왜 맛집 많잖아요. 네,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이 되면 휴게소 내에선 취식이 금지됐었죠. 하지만 이번 추석엔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2년 만에 내부 식사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휴게소 역시 귀성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일부 휴게소는 방문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마련했는데요.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냈습니다. 식당 안에서 다 같이 먹으니까 뭔가 명절 분위기도 더 나는 것 같고 이 밖에도 이렇게 소란스러워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이번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등 주요 휴게소 9곳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유검소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추석을 맞이는 고향 풍경은 그야말로 풍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인천 가족공원도 3년 만에 문을 열어 사람들을 반겼죠. 정치훈 기자가 연휴 첫날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입니다. 몰려드는 손님 때문에 전을 부치는 손놀림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더운 집에서 전을 부치기보다는 간편하게 사려는 겁니다. 정성 가득 음식을 장만한 아버지는 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딸아 조심히 내려와라. 아빠는 너무너무 우리 딸내미가 보고 싶단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니? 명절 준비를 마친 시민들은 인근 문화시설을 찾아 오후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형행진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마치 고향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본뜬 인형이 아이마다 사진을 찍어주고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달종이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어보기도 합니다. 제 소원은 이제 비밀이라 말을 못하고 애들은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게. 모처럼 3대 간대부였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봉안당 앞에서 3년 만에 예를 갖춥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막내째 그 아들 증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뵈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전국 최대 도심 추모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이번 추석 연휴 35만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임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엊그제 태풍 피해는 물론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인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명절 대목 특수는커녕 가족들도 모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바닥엔 여전히 물이 흥건합니다. 창고를 가득 채웠던 식자재를 모두 버리고 밀가루 몇 봉지를 건졌지만 이마저도 물이 들어가 못 쓰게 됐습니다. 가게를 집어삼킨 폭우가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흙탕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내다 버린 식자재만 1억 원어치가 넘는데 손에 받아든 지원금은 500만 원입니다. 일시적인 금액뿐이 아니라 복급이 그것도 택도 없고 당한 사람만 서글프고 고달프고 당한 그 순간만 그냥 관계부처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추석 대목은 남의 얘기. 이번 명절엔 자녀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오해야 속상하기만 하고 연휴 다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오라고.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또 다른 시장의 상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에 젖어 망가진 기계들을 치우고 나니 지하 노래방 모습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즐거운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첫 번째 모임을 하는 그런 날인데 뭐 돈 버는 건 둘째치고 지금 저도 이렇게 나와갖고 하염없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풍성한 한가위란 말이 무색한 피해 상인들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 때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족과 이웃 주민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살아생전 늘 함께였던 60대 부부. 영정사진에 이어 관이 나오자 유가족과 주민들은 결국 오열합니다. 태풍이 강타한 지난 6일 부부는 함께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을 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좋아해 엄마 껌딱지라 불렸던 15살 김모군. 애써 태어난 척 친구들이 직접 관을 들고 김군의 마지막을 배웅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허망하게 보낸 엄마는 눈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김군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하고 잘 견뎌내는 친구였습니다. 눈에 밟히는 아이인 거고요. 저희한테도 지금 굉장한 충격. 발인식을 한 포항 침수 아파트 지하 주차장 희생자는 모두 6명. 고인을 모신 관이 운구 차량에 옮겨질 때마다 현장은 침통함과 눈물바다였습니다. 유족과 주민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지하 주차장 희생자들은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많은 영국인들이 쾌유를 기원했지만 퀸은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70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바로 아들인 찰스 3세가 74세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역대 영국 국왕 중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왕의 서거 소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자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하고 흰 국화꽃을 든 남성은 고개를 떨굽니다. 올해로 재위 70년을 맞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향년 96세로 서거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여왕이 현지 시간 8일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Is the great country it is today because of her. 영국 곳곳에서 여왕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도심 전광판엔 광고 대신 여왕의 사진이 내걸렸고 궁전 앞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왕실 찬가를 합창했습니다. 검은색의 런던 택시기사들도 궁전 앞에 줄지어 차를 세우고 여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We spend our lives driving around Buckingham Palace and we have a strong affiliation with the Queen. 유로파 리그 경기장에선 선수와 관중이 함께 1분간 묵념을 하며 여왕을 추모했고 영국 내 골프 투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장례는 오는 17일 국장으로 치러지며 왕위는 64년간 왕세자로 있던 74세의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즉시 계승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70년을 해로한 남편 필립 공을 떠나보낸 뒤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영국의 상징이 떠났다는 소식에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조기를 걸었고 프랑스는 파리 에펠탑에 조명을 껐죠. 영연방을 비롯해 전 세계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로 여왕의 서거를 추모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에 미국은 백악관과 의회 등 모든 공공건물에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왕은 한 시대를 정의한 인물이라며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주미 영국 대사관을 찾아 직접 조문했습니다. Good morning for all of you. She's a great lady. We're so delighted we got to meet her.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진한 자주색 빛으로 물들었고 뉴욕 주식시장은 종 대신 침묵으로 추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국왕으로 삼는 호주와 캐나다 등 14개 영연방 국가에서도 정치 지도자와 일반 시민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As her 12th Canadian Prime Minister, I'm having trouble believing that my last sit down with her was my last. Oh, I woke up to find out the Queen had died. I was very sad. She's been the Queen of Australia the whole of my life. 이웃나라 프랑스는 하루 저녁 에펠탑 조명을 끄기로 했고 엘리제 대통령궁에는 영국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영국 국민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여왕의 즉위 기간이 길었기도 하지만 여러 의미에서 내 인생의 유일한 여왕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2개 나라 이상의 독립국을 다스렸던 유일한 군주이기도 하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얼마 전에 영국 신임 총리하고 악수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예, 얼마 전이었죠. 지난 6일이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보수당 신임 총재를 영국 총리로 임명하면서 악수도 하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거 이틀 전이었습니다. 네. 겨우 하루 뒤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찰스 왕세자 등 자녀 4명이 급하게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으로 갔습니다. 도착했고 여왕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었는데요. 잘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영국 왕실이 여왕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70년 4개월입니다. 70년 4개월간 통치로 영국 역사상 최장기 제일 기록이고 세계적으로도 중세 시대 프랑스 루이 14세 72년 이후 2번째 기록입니다. 루이 14세야 4살에 등극했으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여왕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난 2021년 9월 앞서 여러 매체들이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왕 사후를 위한 코드명은 이른바 런던교가 무너졌답니다. 서거한 날이 디데이로 지정이 되고요. 네. 날짜가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하루하루 진행이 됩니다. 여왕이 서거한 이후 닷새째 되는 날에 웨스터민스터 사원 홀에서 예배를 진행하고요. 네. 엿새째부터는 높은 받침대 위에 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나흘간 유해가 공개가 되고요. 서거 열흘 뒤에 국장이 성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을 때 캐나다, 오스트리아 총리도 군주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영국 여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영연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왕이 영연방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니까 영연방이 영국 연방인데요. 영국을 비롯해서 옛 영국 식민지 국가로 구성된 국제협력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영연방에 56개의 나라가 있고요. 영국을 뺀 14개 나라가 상징적으로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마자 바로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한 거죠. 네, 자동 승계가 돼서 찰스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필립, 아서, 조지 대신에 찰스를 선택해서 찰스 3세가 됐고요. 법적으로 영국 왕은 이제 찰스 3세지만 공식 선포는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왕관을 쓰는 대관식은 관례에 따라서 몇 개월 뒤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왕세자가 된 게 10살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 74세에 왕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64년간이나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제 왕이 올랐기 때문에 대중들이 기뻐할 만도 한데 부정적인 여론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3세와 재혼한 커밀라 파커 볼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과 이제 불륜 관계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정식 왕세자비로 대접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다이애나비가 찰스 왕세자와 1996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1년 뒤에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 불륜녀였던 커밀라에 대한 여론도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결혼을 찰스 왕세자가 재혼을 했지만 공작 부인이라는 한 단계 낮은 호칭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비가 되느냐, 또 왕비 칭호를 받을 거냐 이 전망을 두고는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올해 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생전에 찰스가 왕위를 이어받으면 커밀라도 왕비 칭호를 받아야 한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이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놨군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적지 않지요? 네, 찾아왔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또 왕위에 오른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52년이었는데요. 대관식은 1953년에 치러졌고요. 흑백 사진 한 장을 볼까요? 1953년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영국군에서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을 축하하는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주둔지에서 만든 거죠. 아마도 우리 국민은 이때쯤 처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이로부터 46년 뒤에 1999년 4월에 엘리자베스 2세는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73살 생일상을 받기도 했고요. 서울 인사동, 대학로 이런 곳도 갔고 여왕은 우리나라 대통령 등 고위 인사를 만날 때마다 하회마을 얘기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왜 신을 벗고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고맙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시대가 갔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사하는 가족 상봉을 제안한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지휘부 공격된 자동 핵 타격을 하겠다며 위협을 해왔습니다.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번엔 100날, 1000날, 10년, 100년을 제재해보라며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언제든 핵을 발사할 수 있게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리포터 먼저 보시고 뉴스 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핵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정권 붕괴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맹글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은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에 대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일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북한을 자극했던 걸까요? 핵무력 사용의 법제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북한은 앞서 6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굳이 핵무기를 법제화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북한은 과거 헌법이나 법령에 핵 보유국 계획을 명시한 적은 있는데 네. 이 핵무기를 언제 사용하고 누가 명령할지를 규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휘 통제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국내법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 보유국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것이고 핵 군축이나 군비 제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도적인 명분을 이 법령을 살펴보면은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을 또 나열해놨어요. 네, 북한 이번 법제화를 통해서 핵무기의 사용 조건 5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한 경우인데요. 5번째가 눈에 띕니다.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상당히 자의적인 문구입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공격이 임박만 해도 쏠 수 있다고 한 거는 핵무기 선제 사용을 명시한 거 아닙니까? 네, 과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선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합니다. 그리고 어제 상대 공격이 임박만 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핵 사용 문턱을 계속해서 낮추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관심은 7차 핵실험으로 넘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정권 창립일 74주년을 맞아 평양 시내에선 각종 군중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행사에도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최근 어려운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전술핵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이를 위한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3선이 확실시되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사이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게 그 결과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측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됐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며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무리한 수사다 이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고발당한 무고 혐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성접대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겁니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무고죄는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영장 신청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오는 16일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내용 중 하나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즉흥적 발언이라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적이 있었죠. 검찰은 이를 의식해서 이 대표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야는 정치 탄압이다. 무슨 소리냐. 절도 혐의자를 조사하면 그럼 도둑 탄압이냐며 맞붙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에 대한 수사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래 수사 대상이던 분이 갑자기 모두의 상식을 깨고 야당 대표가 된 겁니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님은 어떠한 특권을 갖고 계시길래 그분만 그런 조사에서 피해가야만 하는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도 혐의자를 조사하면 도둑 탄압이냐며 민주당은 추석에 범죄 의혹 아수라 12첩 반상을 국민 앞에 내놨으니 석고대죄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의원이 부당 수사, 부당 기소라며 김건희 특검으로 수사해서 처벌하자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물러섬 없이 나아가겠다고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의 톡톡 시간입니다. 이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 직전에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비대위 출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외 설전은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진짜 당무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면 당대표의 권위를 지켜줬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술자리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캐릭터 때문이라고 보는데 검찰에 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에 따라 써야 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다는 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전 대표하고 악연이 꽤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자신부터 좀 돌아보라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에 두 사람이 거친 설전 벌인 적 있죠. 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회방하는 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듭된 가처분 신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도 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어제 이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던 정 비대위원장, 이제 대화의 가능성은 없다.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팔공산 서성이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전 대표가 윤핵관 의원들을 향해서 험지에 출마하라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죠. 정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이 전 대표에게 돌려준 겁니다. 요즘 이 전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수락산이 있는 서울 노원 지역구에서 영거푸 낙선하니까 팔공산이 있는 대구로 간 거냐, 초선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정 비대위원장은 초선 경험도 없는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한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당선 경험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정 비대위원장은 일단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력을 정기국회에 쏟아 부어야 한다면서 1월 말에서 2월 초를 얘기했는데요.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의견과도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 출마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당원권 정지 기간이 1월 초까지니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제명 등 중징계를 받거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등 변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대 시기를 이렇게 잡은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 끝낼 생각은 없다는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치찌개를 직접 끓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 명동성당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
보이시죠? 네네.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함께해서 조리와 배식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리 실력이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에게 왜 김치찌개 끓여주겠다고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기도 했었고요. 네. 찌개를 끓이면서 직접 간을 보고 조리법을 두고 능숙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간이 딱 맞네. 좀 끓어야죠. 좀 열어보시죠. 김치가 좀 이렇게 풀어져야지. 네, 이렇게 요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정순택 대주교와 환담을 했는데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약자를 살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에서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예. 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추석 인사 영상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2분 30초 정도 분량인데 김 여사는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배고파집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은 원래 추석에 딱 하루를 쉬는데 올해는 사흘을 쉽니다. 정권 수립일, 이 구구절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달력을 입수해봤더니 한국처럼 한가위라고 적혀있고 우리처럼 씨름 경기도 열리지만 정작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굶주림이라도 면하는 게 소원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추석을 전후로 3일 연속 쉽니다. 사회주의 7대 명절 중 하나인 정권 수립일, 이른바 구구절과 하루 쉬는 명절인 추석이 일요일 앞에 껴 이례적으로 연달아 쉬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을 국가 명절로 기념하고 대신 추석은 경시합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북한도 큰 명절이라는 뜻의 우리식 표현 한가위를 쓰고 있고 이달 초 씨름 경기를 열었는데 명절 분위기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으로 밀보리 농사가 안 됐고 또 감자 농사도 흉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로 이 쌀 농사도 가을 흉작이 지금 예상되거든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5년 넘게 화학비료와 농자재 등의 수입 감소가 이어진 데다 올해 장마로 곡창지대인 평안북도와 황해도 일대가 침수돼 쌀 생산이 예년에 6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이렇게 비참해요. 추석 명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어떻게 면할 것이냐. 생존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을 안고 보낼 수밖에 없는 추석이다. 아사자 속출에 최근 북한이 인도와 베트남, 캐나다에까지 식량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북한의 추석 민심은 한층 흉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기상이변이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올여름 지구촌은 이상기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나라까지 있었으니 말 다했죠. 이번 여름의 기상이변을 김한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흙빛의 물이 넘실거리는 거대한 호수. 하지만 이곳은 원래 호수가 아닌 마을입니다. 여름철 계절성 폭우가 평년의 9배 넘게 쏟아져 내리며 마을이 완전히 침수된 겁니다. 위성사진에선 지도가 아예 바뀐 게 확인되는데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 반만 남은 주택 사이로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 지역이 물폭탄을 맞은 현장입니다. So much traffic in this area like Balandur. We have to go to the office, but it is raining since last 3 days, 4 full night. 차량이 길게 줄을 이어서 있습니다. 마실 물을 얻으려고 주민들이 몇 시간째 기다리는 건데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록적인 홍수로 상수도 시설이 파괴되며 사상 최악의 식수대란이 발생했습니다. I don't want no brown water. I want no green water. I don't want to have nothing to come through my drain or nothing. Because it's going to freak me out at that point. 한쪽은 폭우로 고통받는 사이 다른 한쪽은 폭염이 지배했습니다. 유럽에 극심한 폭염이 닥치면서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40도가 넘었고 독일의 라인강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오랜 기간 물에 잠겨있던 고대 유적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상이 돼버린 이상기온 현상.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대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는 현재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에서만큼은 다르게 봐야 할 듯합니다. 69세까지는 65세 이하 운전자와 교통사고 위험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최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를 피해 버스 전용 차선에서 과속을 이어가더니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우회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옆차는 물론 뒤따라오던 버스와도 부딪히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이륜차와 부딪힙니다. 모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 운전자 사고는 9.7%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로 변경 때 어떤 추돌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좀 했고요. 차량과 충돌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보다 좀 당황하는 모습에 의해서 특히 70대 초반부터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인명 피해 수준을 뜻하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80대에 접어들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근시나 조울증, 정동장애 같은 질환도 주로 70대부터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70대는 현행 5년에서 3년, 80대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카드 제공 같은 맞춤형 복지 혜택을 확대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열린 프로야구에서 NC와 기아, 두산이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NC는 홈런포 4방을 쏘아올리는 등 홈런 종합 선물 세트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연휴 첫날 스포츠 소식 최형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수원까지 응원을 와준 창원 팬들에게 NC는 추석맞이 홈런 종합 선물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4회 노진혁의 3런포를 시작으로 5회에는 오영수, 6회에는 양의지가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KT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9회 윤영준의 석점 홈런으로 백미를 장식한 NC 타선은 무려 21안타를 터뜨리며 KT를 17대1로 대파했습니다. 잠실에서는 두산 팬들이 홈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2회에는 양찬열이 오른쪽 담장을, 7회에는 양석환이 왼쪽 담장을 넘기며 외야 관중들에게 홈런공을 선물했습니다. 홈런 2개 포함 10안타를 몰아친 두산은 한화를 11대0으로 꺾고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기아 타선도 이틀 연속 화력쇼를 선보이며 선두 SSG를 무너뜨렸습니다. 8회에만 무려 10점을 내는 등 안타 17개를 몰아친 기아는 SSG를 16대9로 꺾고 3연승을 달리며 5위 자리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LG는 9회 석점을 내는 뒷심을 발휘하며 키움의 6대3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 SSG를 4게임 차로 따라붙었고 롯데는 경기 시작 15분 만에 서튼 감독이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어려움 속에 삼성의 4대0으로 져 5위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에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내일 새벽 사이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이른 아침 성묘 나가신다면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저녁 7시경이면 달이 떠오르겠습니다. 귀경길이 시작되는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시작돼서요. 월요일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할 테니까요. 귀경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6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는 대체로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잦을 텐데요. 이 태풍의 진로에 따라 다음 주 날씨의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